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드랩 북세미나 유동층 부문 발표를 맡게 된 전종인입니다. 네. 유동층 부문에서 이제 발표 드릴 책 제목은 Essentials of Fluidization Technology로 2020년도에 발매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담당하게 된 파트는 챕터 2, Properties, Minimum Fluidization and Geldarт Groups 이 챕터를 맡게 됐고요. 챕터 2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유동화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특성들 그리고 키 팩터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특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기체의 특성, 밀도라든지 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티클, 입자의 특성, 입자 지름이랑 모양 이런 기초적인 특성들부터 그다음에 입자들이 모였을 때 이 벌크 머터리얼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벌크 머터리얼의 보이대지 공극률 그다음에 이 벌크 머터리얼의 유동성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키 팩터로는 미니멈 플루이다이제이션 관련해서 이제 최소 유동화 속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유동화에 있어서 입자들의 분류까지 결달트 그룹, 그다음에 결달트 바운더리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처음 유체 특성들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동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이 밀도, 점도, 습도, 그다음에 흡착도 이런 것들이 있고 밀도가 높을수록 이제 큰 항력을 유발하고 점도가 높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큰 항력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동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체도 비슷하게 밀도, 점도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콘택트 앵글, 서페이스 텐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콘택트 앵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피규어를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요 접촉각 세타가 작아질수록 이제 액체가 고체에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모세관 효과를 더 크게 유발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을 더 크게 유발하기 때문에 영향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 서페이스 텐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제가 식을 적어놨는데 요 감마가 서페이스 텐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혀 있는 식이 이제 기포의 내부와 바깥의 압력 차를 나타낸 식인데 요걸 이제 요 압력 차가 서페이스 텐션의 에 관한 식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자 특성입니다. 유동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 특성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으로 입자 지름이 있습니다. 입자가 완전 구형이라면 그냥 직경 바로 계산해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비구형일 경우에 동등한 구형으로 치환하여 직경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면적을 기준으로 할 수도 부피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데 유동층에 가장 적합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부피랑 면적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서틀민 파티클 디아미터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쉐이프 입자의 모양인데 음, 여기 오른쪽 위 피규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입자가 다 정확한 구형일 수는 구형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입자의 구형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수가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이 스프레시티 구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형도는 다음과 같이 실제 입자의 면적분의 이 입자 최적을 기준으로 동등한 구의 면적을 분자로 넣어서 이렇게 구형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아래 정육면체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L이라고 놓고 이 구형도를 이제 구해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실제 정육면체의 면적 6L 제곱이죠. 그 다음에 위에 얘를 구로 표현했을 때의 면적 파이 D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요 부피가 이 L의 세제곱이니까 이 D와 L의 관계를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에 계산 쭉 하면은 0.806 이러고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물질을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기는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typical specities 입자마다 구형도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테이블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할 때 필요하시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입자의 밀도입니다. 입자 밀도는 크게 두 가지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파티클 덴시티고 그 다음에 벌크 덴시티입니다. 파티클 덴시티는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요 입자의 밀도인데 내부에 공극을 포함한 입자의 밀도입니다. 실제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벌크 덴시티는 입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벌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유동층에선 얘가 이제 입자층, 이 입자층의 밀도를 벌크 덴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자층은 이제 보이듯이 여기 층의 공극, 공극을 다 포함한 밀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입자 특성은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입니다. 한글로 하면은 음, 종단 침강 속도입니다. 요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 VT는 정제한 유체에서 입자가 낙하하는 한계의 속도로 비산이나 희석 유동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VT를 예측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차원수, 입자 지름에 대한 무차원수와 이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에 대한 무차원수를 이용하는 게 어,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입니다. 그랬을 때 입자 지름에 대한 무차원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다음에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에 대한 무차원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입자에 대한 무차원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에 대한 코릴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VT 무차원수를 구한 다음에 요 VT 실제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니까 좀 경험적 상관식도 따로 존재해서 여기 옆에 적어놨습니다. 다만 요 식은 좀 부정확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스토크스 및 뉴턴스 로우 등을 이용한 극한값을 이용한 VT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토크스 로우 같은 경우에는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뉴턴스 로우 같은 경우는 레이놀즈가 10의 3승 이상일 때 이제 근사할 수 있는 거고, 작은 입자 크기일 때 그리고 구형일 때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큰 입자 그리고 구형일 때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비구형 입자일 때는 여기 하이더 앤 레벤스필 요 식을 사용해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입자 특성은 어, 입자랑 입자 간 그리고 입자랑 벽 간의 영향에 대한 특성입니다. 얘들은 보통 반발 계수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이 반발 계수는 입자랑 입자가 충돌했을 때 그리고 입자가 벽이랑 충돌했을 때 운동량을 얼마나 보존하냐를 0부터 1까지의 범위로 나타낸 값입니다. 보시면은 반발 계수가 1일 때 얘는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도 하는데, 운동량을 100% 보존해서 높이가 살짝 다른데 이 길이랑 아마 같을 겁니다. 여기 운동량을 완전히 보존해서 똑같이 이제 튀어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반발 계수가 0이면 비탄성 충돌하자마자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유동화에 영향을 끼치고, 얘는 제가 CFD를 해서 넣는 건데 파티클 월 인터랙션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반발 계수 적는 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하게 유동화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 특성들이 있습니다. 얘가 유전체인가, 유전체여서 정전기적 영향이 있는가, 아니면은 연력학적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는 어떻게 돼서 서로 입자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입자랑 유체들의 특성은 끝났고, 이제 입자들이 모여서 벌크한 형태를 이뤘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입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이즈가 각각 다를 텐데, 일단 입자 사이즈는 보통 시브 애널라이시스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시브 애널라이시스는 여기 오른쪽 피규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위쪽이 이제 메쉬 크기가 큰 채고, 그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좀 더 파인하게 메쉬가 바뀌는데, 그렇게 해서 입자 구간을 나눠서
이제 입자 분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작은 입자들은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4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가 많은 경우는 이 콜터 카운터나 말번 마스터 사이저 얘들을 이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콜터 카운터는 음, 그 컬럼 액체가 들어간 컬럼에 입자가 들어갈 때 이 저항이 변하는 거를 이제 측정해서 사이즈랑 밀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번 마스터 사이저는 음, 레이저 회절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입자 사이즈의 분포를 이제 측정을 해서 평균 직경을 이 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평균 직경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터민 다이미터를 쓰고 이 분포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때는 여기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입자 직경의 역수에다가 입자 질량 비율을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은 이제 서터민 디아미터가 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바 아날라이시스나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입자 분포를 측정을 하게 되면 얘네들 도식화할 때가 많은데 어, 일반적으로 누적 분포가 가장 그래피컬하게 잘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로그 분포 같은 거 사용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벌크 형태의 특성, 벌크 덴시티 그리고 보이드 이지입니다. 아까 벌크 덴시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벌크 덴시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루즈 패크드 벌크 덴시티 그다음에 테프드 벌크 덴시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루즈 패크드 벌크 덴시티 같은 경우는 컬럼 아니면 용기 안에다가 이 입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어줬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을 때 그 상태의 벌크 덴시티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테프트 벌크 덴시티는 그 입자들의 어떠한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좀 이렇게 손으로 쳐준다든지 아니면 뭐 진동이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입자들 사이에 간극이 더 좁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벌크 덴시티 하면은 루즈 패크드 벌크 덴시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루즈 패크드 벌크 덴시티의 공극률이 실제 최소 유동화 상태에서의 공극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쓰이고 예,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벌크 보이디지 같은 경우는 벌크 상태에서의 공극률, 벌크 상태에서의 빈 공간의 비율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벌크 상태에서의 플로어빌리티,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일단 허스널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허스널 인덱스는 방금 전에 봤던 테프트 벌크 덴시티 그다음에 루즈 패크드 벌크 덴시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무차원수고 1.2 미만이면은 유동성이 좋다. 그다음에 1.5 1.2 미만이면 유동성이 좋다. 그다음에 1.5 이상이면은 유동성이 매우 나쁘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무차원 수입니다. 그다음 이거 외에도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용기에다가 입자들을 넣고 나서 이 용기를 살짝 기울여 보면은 입자들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게 보여질 겁니다. 이때 흘러내릴 때 매끄럽게 흘러내릴수록 양호한 유동성을 보통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이외에도 입자들이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테이블이 또 있습니다. 아래쪽 테이블 보시면 입자의 모양, 그 다음에 지름, 분포 등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스페리시티 0.7 이상 이런 값도 있지만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값이 있습니다. 민 디아미터 같은 경우에는 50 마이크로미터에서 1.6mm 사이에서 보실 때 대부분의 경우 중간값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우, 안 좋은 경우가 분류되어 있는데 안 좋은 경우에 속하는 입자라도 좋은 경우의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유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게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실험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성 파트는 끝났고 다음은 이제 미니멈 플루이다이제이션 벨로시티입니다. 미니멈 플루이다이제이션 벨로시티는 UMF 저렇게 간략하게 단어로 적고 미니멈 일단 플루이다이제이션은 이
유동층이 유동을 할 때 되게 다양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처음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픽스드 베드, 그다음에 이제 유동하기 시작하는 딱 그 단계에 미니멈 플루이다이제이션, 그다음에 버블이 생겨나는 경우 버블링 베드, 슬러깅 베드, 터뷸런트 베드 이렇게 있는데, 이 미니멈 플루이다이제이션이 시작될 때의 슈퍼피셜 가스 벨로시티를 미니멈 플루이다이제이션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이 슈퍼피셜 가스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속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제가 식을 적어 놨는데, 유량 나누기 면적입니다. 이게 컬럼이라고 하면은, 컬럼에 기체가 흐른다고 하면 컬럼의 공극을 고려하지 않고 뭐 입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유량 자체를 그 컬럼의 면적으로 나눠버린 유속입니다. 예. 그래서 요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멈 플루이다이제이션 벨로시티를 알아봤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 해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 이 프레셔 드롭 vs 슈퍼피셜 벨로시티 메소드입니다. 얘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되게 표준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가이드라인을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 반응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을 할 때는 내경이 최소 아까 소털민 아, 예, 입자 평균 직경의 20배, 높이는 최소 50배 이상의 원통형 컬럼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반응기의 컬럼 같은 경우에는 2인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mm 입자까지는 실험 가능한 장치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컬럼은 이제 매끄러운 표면이어야 되고, 수평의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유체를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균일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디스트리뷰터를 수평하게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터로 인한 압력 강화는 중량 마이너스 부력의 10% 이상 되어야 한다는데, 이 부분은 챕터 5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를 이용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상부가 개방돼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은 기체 라인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사이클론 지나서 여기 기체 개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력 측정 포트는 필터 또는 스크린 장착 후 디스트리뷰터 위에 설치한다. 압력 측정 포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런 원 터치 피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쭉 있는 게 이제 압력 측정 포트인데, 얘네가 이제 입자하고 맞닿아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입자가 여기로 이렇게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메쉬 같은 거를 어, 에폭시 같은 걸로 여기 붙여준 다음에 보통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측정 장치는 차 변환기 또는 마노미터를 사용하며 고압 측은 디스트리뷰터 바로 위, 저압 측은 층 상부의 자유 공간에 연결한다. 측정 장치, 차 변환기 보통 요거 차 변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고압 측은 디스트리뷰터 바로 위, 여기 보시면 여기 하이 적혀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 디스트리뷰터 바로 위, 요 포트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저압 측 로우 적혀 있는 부분은 층 상부의 공간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부의 자유 공간에 연결을 하는데 보통 맨 위쪽에다가 연결을 많이 합니다. 대기와 가장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맨 위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 준비가 끝났으면은 이제 입자를 아까 그 컬럼에 붓고 음, 예열을 해야 됩니다. 이제 측정 전에 최소 2분, 보통은 한 30분 정도 유동화를 시키게 됩니다. 표면을 일정하게 유지해주, 그 평면으로 유지를 해주고, 그래서 최소 30분 정도 유동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유량에 따른 시간 평균 압력 강화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유량에 따라서 요 방향으로 유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다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다시 시간 평균 압력 강화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식한 게 요 피규어고요. 그래서 실험은 다 끝났고 UMF를 어떻게 구하냐 해서 보면은 여기 패크드 베드,
아직 유동을 하지 않았을 때가 여기 압력화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력화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부분 여기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어서 연장선을 쭉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압력 강화가 일정해지는 부분 유속 예, 부분에다가 다시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선이 만나는 점에다가 수직으로 내려서 예, UMF를 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UMF를 구하면 되고 음, 지금 실험 보시면은 이렇게 유속을 감소하는 것하고 감소하면서 실험한 거 디크리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속을 증가시키면서 실험하는 인크리징 방법이 있는데 사실 두 개 다 안 하고 웬만하면은 디크리징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인크리징으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요 불기? 약간 히스테리어스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서 실제 여기 디크리징으로 했을 때의 최소 유동화 속도보다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디크리징으로 실험을 하고 근데 여기 선을 그었을 때 여기 뒤쪽이 올라갑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동할 때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부분이 왜 올라가냐면 입자들이 그 비산하면서 애들이 그 입자를 날리는데 더 많은 압력 강화가 소모되기 때문에 위쪽에는 살짝 올라가는 꼴이 보이지만 실제 UMF 측정을 할 때는 이 부분은 무시하고 일정해지는 부분만 예,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UMF를 측정을 하는데 이 실험적인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일단 시각적으로 입자들이 살짝 들어 올려지거나 이 팽창하는 유속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사이즈가 살짝 크고 밀도가 높은 물체를 올려놓고 유속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럼 얘네가 유동을 하는 지점에서 그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어, 가라앉는 예, 그 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아까 그 인크리징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최소 유동화 속도를 좀 과소평가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변동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요 피규어는 제가 예전에 실험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피규어인데요. 보시면 슈퍼피셜 벨로시티랑 압력의 표준 편차, 압력 변동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낮은 유속에서는 이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고 거의 일정합니다. 보시면은 얘가 낮은 유속이고 얘가 높은 유속인데 굉장히 예, 오른쪽에 비하면 작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조금 일정하게 플럭츄에이션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유속이 증가하면은 표준 편차가 훨씬 커지고 예, 조금 예, 그 개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분에 연장선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증가하는 부분에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트레인먼트 때문에 얘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뒤쪽 데이터는 빼고 여기 데이터에 연장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한 번 더 내려서 어, 유속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 이 최소 유동화 속도를 구하는데 CFD를 사용한 사례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실험으로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험적,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이제 최소 유동화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최소 유동화 속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최소 유동화 속도를 예측하는 방법은 중량 빼기 부력이 항력과 같다. 요 식에 이제 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현재 유도하는 식은 웬앤유로 되게 유동층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식인데 처음 필요한 식은 이제 에루근 이퀘이션. 요 식은 픽스드 베드일 때 그리고
X베드일 때 사용하는 식이고, 그다음에 점성력에 기반하는 항, 그다음에 관성력 지배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낮은 레이놀즈에서 지배적이다, 뭐 높은 레이놀즈에서 지배적이다 있는데 이 레이놀즈의 정의를 여기 보시면은 이 로유디 퍼 뮤 여기 로 같은 경우가 관성력, 그다음에 뮤 같은 경우가 점성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식이 음, 어, 여기 최소 유동화 속도에서의 압력 강화 식입니다. 최소 유동화 조건에서 압력 강화는 단위 면적당 베드 중량과 같습니다. 실제로 입자가 그 딱 들어 올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같고,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는데 살짝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냥 로 GH입니다. 로 GH.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건데 여기 H 열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좌측이 항이 같으니까 서로 항등식 놓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 강화랑 높이에 대한 그 변수는 사라지고 결국 이 공극률하고 그다음에 스페리시티 요 두 개의 변수만 남습니다. 해서 2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음, 얘네들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웬앤유가 그 경험적 근사를 통해서 공극률하고 부영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공극률과 부영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해서 얘들을 계산을 하니까 공극률은 0.47, 그리고 부영도는 0.67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마다 이 값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상수들을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여기 마지막에 웬앤유 이퀘이션으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얘네 상수를 바꿨을 때 바뀐 부분은 여기 뒤쪽 33.7하고 0.0408 요 상수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웬앤유 식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웬앤유 식은 특이한 점이 아르키메데스 수의 무차원수인데 얘는 이제 중력항 중력항과 점성에 대한 점력항에 대한 무차원수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맨앤유식은 기체랑 액체 모두 사용 가능하고 20% 이내의 오차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분말 형태의 입자에 대해서 좀 부정확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분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부정확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뒤쪽에 겔다트 그룹의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맨앤유식 같은 경우도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르키메데스 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아르키메데스 수가 10의 3승 이하일 때, 그다음에 10의 7승 이상일 때 다음과 같이 근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요 식들을 보면 아까 앞쪽에서 그 입자 특성 설명했을 때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 근사한 그 스토크스랑 뉴턴스 로우 이용해서 근사한 요 식들하고 보시면은 형태가 같습니다. 여기 G 로 D 제곱 그다음에 퍼 뮤 G 로 D 퍼 제곱 퍼 뮤 이렇게 형태가 같은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터미널 세틀링 벨로시티와 UMF의 관계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각각 다 조건이 있었는데 아르키메데스 수가 10의 3승 이하이고 입자 직경 무차원수가 1.2 이하일 때는 이 관계가 91이다, 약 9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수가 10의 7승 이상이고 입자 직경이 다음과 같은 범위일 때 8.5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온도랑 압력 그리고 입자 크기가 UMF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식에 밀도, 점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점도가 내려간다. 뭐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오른쪽에 피규어로 그려낸 게 요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상온, 상압, 공기 및 물에서 다양한 입자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놓은 피규어고 이걸 테이블로 보면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멈 플루이다이제이션 벨로시티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모이스처. 얘네들은 모세관 효과로 인해서 입자들을 좀 입자들이 더 잡아당기게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UMF가 증가를 하고요. 네,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 그 반응기 자체에 직접적으로 이 기계적으로 진동을 주게 되면 유동이 향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입자들이 바이너리 한가, 멀티 컴포넌트 한가, 이것도 이제 UMF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입자 분포가 크면은 밀도가 다르고 분포가 크거나 뭐 입자 사이즈가 다르고 하면은 애들이 좀 구간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유동이 되고 또 다른 부분은 유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혼합물 전체가 유동화되는 유속을 최소 유동화 속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겔다트 파우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입니다. 겔다트 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겔다트 C, A, B, D 이렇게 있는데 얘가 왜 A, B, C, D 순서가 아니냐면 원래는 A랑 B밖에 없었습니다. A랑 B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추가되면서 입자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됐고요. 겔다트 C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처럼 되게 서로 응집력이 강한 잘 안 떨어지고 그런 입자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겔다트 A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 비드, FCC 촉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입자 간의 영향이 지배적이진 않지만 다소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겔다트 B 같은 경우는 모래 같은 음, 해변에 있는 되게 고운 모래 그런 입자들을 겔다트 B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겔다트 D는 잡곡이나 쌀 같은 되게 입자가 큰 비교적 큰 그런 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겔다트 그룹의 특성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겔다트 C는 입자간 응집력이 되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유동화가 되지 않고 아까 그 태프드 덴시티하고 루즈 패크드 덴시티를 이용해서 계산한 요 퍼스널 인덱스 얘가 1.5 이상일 때 유동이 되게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겔다트 C는 얘가 1.4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동되기 어렵다. 그래도 유동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얘를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유속이 증가하면 일단 솔리드 라이크에서 플루이드 라이크로 되고 어, 이후 이제 버블링이 생기면 솔리드, 플루이드, 버블링 해서 SFB 그다음에 바로 날아가 버리면 비산되면 솔리드, 플루이드, 일루트레이션 해서 SFE 이렇게 또 나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겔다트 A 같은 경우는 음, 입자 간에 서로 영향이 있습니다. 인터파티클 이펙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또 지배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층팽창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 최소 유동화 속도에서 버블이 안 생기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입자군이고요. 어, 특징으로는 겔다트 A 입자의 경우가 가장 매끄러운 유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 품질 같은 경우는 겔다트 A가 보통 그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겔다트 B 입자는 입자 간 힘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MF 이상의 유속에서 바로 기포가 생기고 겔다트 A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유동 품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겔다트 D 입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입자로 어, 겔다트 A나 B처럼 쉽게 유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매끄럽게 유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우티드 베드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유동 품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D, C 요 순서대로 이고요. 그래서 요 겔다트 그룹들을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할까? 분류하는 기준이 있냐?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입자 직경하고 밀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규어가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피규어가 있는데 각각 이제 경계가 어떻게 정의되냐를 보겠습니다.
근데 겔다트 C랑 A 입자의 경계 같은 경우는 음,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되게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음, 겔다트 C에서 A로 C랑 A 사이의 전환은 되게 급격하지 않고 느 순간부터 바로 A가 된다. 뭐 어느 순간부터 바로 C가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예, 실제 실험을 통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A랑 B 사이의 경계 같은 경우는 음, 갤럭시 A가 입자 간의 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건을 설정해서 저 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요 그래뉼러 본드 넘버라는 건데 입자 간 힘 나누기 입자의 무게가 1이 되는 지점을 여기 선으로 그어서 여기 점선 요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바운더리입니다. AB 바운더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경험적 상관식도 또 설정을 했습니다. AB 경계에 해당하는 입자 지름이 경험적 상관식 예,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랑 D를 나누는 바운더리인데 얘 같은 경우는 겔다트 B랑 겔다트 D 둘 다 전적으로 유체역학에만 의존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어, 가장 이제 음, 예, 수식적으로 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계고요. 요건 어떤 조건이냐면 입자 밀집상에서 어, 점성항 지배에서 관성항 지배로 전환되는 조건. 요때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제가 아르키메데스 수를 설명드릴 때 중력하고 점성에 대한 무차원수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아르키메데스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고요. 여기 되게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는 결국 얘네들도 이제 실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양한 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범위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B랑 D 사이 B랑 D 경계에 해당하는 입자 지름도 경험적 상관식이 다음 같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겔다트 그룹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드 보이디지 어, 배드의 공극률 최소 유동화 속도일 때의 공극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가 앞쪽에서 이제 벌크 덴시티 설명드릴 때 어, 보통 벌크 덴시티 하면은 루즈 패크드 벌크 덴시티를 사용하는 이유가 최소 유동화 속도에서의 공극률이 거의 같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예, 다음과 같이 거의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같거나 아주 살짝 더 클 수 있습니다. 0.01 정도 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루즈 패크드 벌크 덴시티 이외에도 파티클 쉐이프 부영도랑 관련해서도 공극률을 최소 유동화 상태에서의 공극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 그래도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내부 공극을 몰라서 입자의 밀도를 구하기 어렵다 아니면 뭐 예, 다른 이유로 인해서 측정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추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요거를 추정할 때 겔다트 B랑 D는 보통 그냥 0.41이라고 놓고 공극률을 0.41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입도 분포에 따라서 입도 분포가 좁다 거의 다 똑같다 입자 사이즈가 했을 때 0.02를 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 입도 분포가 넓다 그러면은 0.02를 뺄 수 있습니다. 이게 음, 입도 분포가 크면은 작은 입자들이 이제 공극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줄어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겔다트 B랑 D는 0.41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이유가 얘들은 입자 간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겔다트 A나 C 같은 경우는 입자 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바로 어떤 값이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겔다트 B랑 D의 공극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북세미나 유동층 부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